여기 미국의 한 대피소에서 충격적인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LA 대형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놀랍게도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히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국제관계 컨설턴트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대형 산불이 LA를 덮친 그날 모든 구호기관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유독 침착하게 움직이는 한 그룹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본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 활동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건.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특별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국제관계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재난 한복판에 서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사라 첸이고 이 이야기는 제가 로스앤젤레스 산불 동안 놀라운 일을 목격했던 경험을 담고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산 지 3년이 됐었어요. 제 사무실은 다운타운 LA의 높은 건물 안에 있었고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정형이 거대한 지도처럼 보였어요. 제 일은 주로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대부분은 조용한 일이었고 회의, 전화통화, 보고서 작성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해 여름은 달랐어요. 그동안 LA에서 느꼈던 더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더위였어요. 매일 태양은 거대한 열램프처럼 도시를 내리쬐었고 공기는 목을 따갑게 만들 만큼 건조했어요. 식물들은 갈색으로 변했고 공원의 잔디는 밟으면 바삭거릴 정도로 말랐어요. 모두가 더위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건 단지 더 큰 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고일 뿐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제 이웃들은 여러 나라 출신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런 점이 좋았어요. 제 일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떡을 건네주던 고령의 한국인 박 여사님도 계셨고요. 아래층에는 멕시코 출신 가르시아 가족이 살았는데 그들의 아이들은 저를 볼 때마다 영어와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네곤 했어요. 우리 아파트는 마치 작은 유행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해가 막 떠오르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의 일출은 뭔가 달랐어요. 23층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멀리 연한 회색 연기 한 줄기가 보였거든요. 마치 누가 연필로 하늘에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름에 LA에서는 종종 작은 산불이 나곤 하니까요. 그날 아침 내내 저는 컴퓨터로 작업하고 전화를 받으면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밖을 볼 때마다 그 연기선이 점점 더 커 보였어요. 점심쯤 되자 그 연기는 짙은 구름처럼 커졌고 하늘은 칙칙한 색으로 변했어요. 제 전화기가 계속 울리기 시작했는데 여러 대사관 연락처들로부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내용은 모두 똑같았어요. 지금 저 연기 보고 있어요. 특히 한국 영사관에서 메시지를 가장 많이 보냈어요. 다른 곳들보다 뭔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외국 대사관들이 아직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 커뮤니티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경고문을 보내고 안전한 장소 목록을 만들고 비상 물품을 모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제 사무실 창밖과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죠. 그날 오후 한국 영사관에 있는 제 친구 자넷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 목소리는 굉장히 진지했어요. 사라, 이번 산불은 다른 때랑 다를 거야. 우리가 이런 걸 예전에 겪었었거든. 준비해야 돼. 제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너무 바빠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 그녀가 1992년 LA 폭동 당시 한국 커뮤니티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날이 끝날 무렵 제 건물 안까지 연기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아름답게 보였을 LA의 석양은 잿빛 구름벽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어요. 퇴근하려고 짐을 챙기면서 다시 한번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거리는 전과 달라 보였어요. 차도 사람도 확연히 줄어들었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저는 이제 곧 한 커뮤니티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로 뭉치는지 보게 될 거였어요. LA의 한국계 미국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번 재난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이웃 이상으로 가족처럼 돌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이고 제가 직접 목격했던 그 잊을 수 없는 날들 동안의 기록이에요. 처음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낀 건 제 전화가 멈추지 않고 울릴 때였어요. 긴급 알림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들어오더라고요. 미국 국립기상청에서 보낸 경고 문구가 굵은 빨간 글씨로 제 화면에 떠 있었어요. 극심한 화재 위험, 강풍 예상. 이전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 화재 경보를 본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다운타운 LA, 제 사무실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소 점심시간에 북적거리던 카페나 푸드트럭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보통 카메라와 지도를 들고 다니던 관광객들도 사라졌더라고요. 하늘빛이 이상하게 변했는데 평소의 파란 하늘이 아니라 먼지 낀 노란빛으로 바뀌어서 모든 게 좀 어색해 보였어요. 제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온 메시지가 수십 통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국제관계 컨설턴트라 LA에 있는 여러 해외 사무소들과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자국민들에게 보내는 표준적인 긴급 알림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한국 영사관에서 보낸 메시지가 제 눈길을 확 끌었어요. 다른 곳들은 단순히 경고만 보내는 반면 한국 영사관은 이미 긴급 전화 함의은행을 개설해 두었더라고요. 대피소 위치 리스트도 준비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 팀까지 조직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 영사관들이 아직 대처 방안을 고민하는 동안 한국 영사관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거였어요. 제가 전에 박 씨 아주머니한테 들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과거 재난 상황에서 한국 커뮤니티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이야기해 주셨었거든요. 92년 폭동 때 우리가 많이 배웠지. 그녀가 그러셨죠.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도울 준비를 항상 해놓고 있어요. 더 알아보려고 한국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 목소리는 바빴지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한국어와 영어로 빠르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봄이 시작될 때부터 화재 시즌을 대비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비상용품을 미리 저장하고 자원봉사자 팀을 훈련시키고 LA 내 모든 한인 거주지에 대해 세부적인 대피 계획을 세워놨다고 설명했어요. 오전이 오후로 넘어가면서 하늘이 더 어두워졌어요. 비구름 때문이 아니라 영희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냄새도 맡아졌는데 날카롭고 타는 듯한 냄새가 목을 따갑게 만들더라고요. 제 휴대전화에 더 많은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도시 외곽 일부 지역에 이미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했어요. LA를 벗어나는 주요 고속도로들은 차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제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한인회관 건물이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가는 게 보였어요. 차들이 와서 마스크, 생수병, 비상용품 상자를 내리고 있었고요. 노란 조끼를 맞춰 입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물품을 정리하고 리스트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나이든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차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들을 지휘하고 있었고요. 아무도 당황한 기색은 없었고 다들 뭔가를 해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제 한국계 동료인 진이 사무실에 들렀어요. 지금 커뮤니티 센터들이 전부 대피소로 준비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재난이 닥치면 공식적인 도움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걸 배웠거든요. 우리끼리 서로 돌볼 준비를 해야 해요. 그는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여줬는데 한인교회,
커뮤니티 센터, 비즈니스 등 대피소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점점 더 거세졌어요. 야자수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거리에는 종잇장이 빙글빙글 날아다녔어요. 도시 북쪽과 서쪽 지역에 추가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요. 한국어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계속해서 안전한 경로와 대피소 위치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자는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메시지도 함께 내보내고 있었어요.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따뜻한 컵라면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추운 날씨에 지친 피난민들의 얼굴이 환해졌죠. 특히 한 외국인 가족이 컵라면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글썽겼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컵라면뿐만 아니라 따뜻한 김치찌개와 밥도 함께 나눠주며 모두를 가족처럼 보살폈어요. 퇴근하면서 창밖을 마지막으로 내다보니 연기 구름이 더 커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모습도 보였어요. 한인 커뮤니티 센터로 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더 많은 물품을 가져오고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도착하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는 이미 단합된 모습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었어요. 저는 비상용 가방을 챙겨 차로 내려갔어요. 바깥 공기는 무겁고 뜨거웠고 제가 회색 눈처럼 내려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제 아파트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를 지나쳤어요.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꽉 차 있었고 사람들은 안에서 간이 침대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표지판에는 비상대피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위기가 이제 막 시작됐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들만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불길이 도시 경계에 도달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연기는 분마다 점점 더 짙어졌고요. 아침 내내 회사에 제출할 위기 관련 노트를 정리하면서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는데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건물의 에어컨은 아직 작동 중이었지만 창문을 통해 바깥의 열기가 무거운 담요처럼 느껴졌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10층에 사는 박 여사님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죠. 혼자서는 계단을 내려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82세에 보행기를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바로 도와드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복도로 나서니 영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청4호 마르티네즈 가족은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있었고 1002호 응구엔 가족은 잘 걷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는 1008호 윌슨 쌍둥이가 고양이를 캐리어에 넣어서 들고 나오고 있었고요. 우리 모두 복도에 모였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때 불이 꺼졌어요. 비상등이 켜지면서 모든 게 희미한 붉은빛으로 물들었어요. 누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전기가 완전히 나간 상태였어요. 우리는 10층에 갇힌 12명이었고 내려가는 유일한 방법은 계단뿐이었어요. 복도 끝 창문 너머로는 멀리 오렌지빛 불길이 보였는데 우리 동네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긴급 연락처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신호가 없더라고요. 아마 화재 때문에 송신탑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박 여사님은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고 마르티네즈 가족의 아이 중 한 명도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영희 냄새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계단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짙은 연기가 밀려들었어요. 몇 걸음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연기가 눈을 따갑게 하고 기침을 나오게 했어요. 문을 급히 닫고 다시 복도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가슴속에서 두려움이 차가운 돌처럼 자리 잡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그때 계단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한국어로 크게 외치고 있었어요. 연기 속에서 손전등 빛이 위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계단에서 나타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배낭을 맨 채 조심스럽고 숙련된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재미 한국인회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각자 응급 물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병, 마스크, 소형 산소통 같은 것들이었어요. 금세 우리를 조직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박 여사님께 마스크를 씌워드렸고 다른 한 명은 마르티네즈 가족의 막내를 안아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충분히 가져왔더라고요. 그 팀 리더는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가며 계획을 설명했어요. 계단을 따라 인간 사슬을 만들 거라고 했어요. 힘이 센 자원봉사자들이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거라고요. 이미 아래층을 모두 확인했으며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를 알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제가 박 여사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우리를 차분히 이끌었고 내려가면서 매층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연기가 짙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강력한 손전등이 어둠을 뚫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워낙 침착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지상층에 도착하기까지 거의 40분이 걸렸어요. 그때쯤 제 다리는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고 연기 때문에 목도 따끔거렸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10층에 있던 사람들 전원이요. 심지어 윌슨 가족의 고양이까지도요. 밖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물과 응급처치 물품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길가에 작은 응급구호소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더 많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차와 밴을 타고 도착해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보이지 않는 계획을 따르는 것처럼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이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아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 자원봉사자들은 우리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모두를 돕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무릅썼어요. 연기와 열기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움직이며 단 한 사람도 뒤에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친절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어요. 저는 이런 광경을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아이들이 한국어 수업을 듣던 조용한 동네 커뮤니티 센터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문을 들어서자마자 다른 대피소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제일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뜻한 음식 냄새였어요. 다른 대피소에서는 사람들이 차가운 샌드위치나 생수로 겨우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공기 중에 밥과 국의 따뜻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 냄새를 따라 원래 작은 주방으로 쓰이던 공간으로 가봤어요. 거기서 김 여사님이 땀이 줄줄 흐르는 얼굴로 커다란 솥들을 저으며 국을 끓이고 계셨죠. 바로 어제만 해도 그녀의 집이 화재로 전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밥 더 필요해요 라고 김 여사님이 한국어로 외치자 2명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바로 달려와 도와드렸어요. 저는 그들이 팀워크를 발휘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 사람은 밥 양을 재서 나누고 다른 사람은 용기에 담아 포장했어요.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명단을 확인하면서 각 가족이 충분한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어요. 센터의 큰 방은 분명히 목적에 따라 구역별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폼매트 위에 쉬고 계셨고 각자의 공간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돌아다니며 천을 확인하고
물이 충분한지 확인했어요. 아이들은 한쪽 구석에 마련된 독서 공간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는데 거기엔 기부받은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잘 배치돼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동네 식료품점을 운영하시던 박씨 아저씨를 발견했어요. 그분은 군대에서나 볼 법한 정확함으로 물품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각 가족의 필요 물품을 약, 기저귀, 특별 음식 요구사항 같은 세부 항목까지 카드에 적어두셨고 자원봉사자들은 매시간 그 카드를 확인해서 빠뜨리는 게 없도록 했어요. 새로운 기부 물품이 도착하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정리가 돼 있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감명받은 건 이런 체계적인 운영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혼란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르신이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하면 몇 초 안에 자원봉사자가 도와드렸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바로 누군가가 달려가서 달래줬어요. 마치 벌집 안의 벌들처럼 각자가 맡은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며 공동체 전체를 위해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점심쯤 되어서 상황을 바꿔놓을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람이 방향을 바꿔 불길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른 곳 같았으면 이런 소식에 패닉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차분하게 대피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퇴직교사였던 이 여사님이 클립보드를 들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서로 밀치거나 소란스럽지 않게 지정된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을 부축했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모았어요. 아무도 뛰지 않았고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이들조차 상황의 심각함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대 자원봉사자들은 모두가 들고 갈 수 있도록 주먹밥을 정성스럽게 싸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병과 응급 물품을 가방에 넣고 있었죠. 박씨 아저씨는 문 옆에서 태블릿을 들고 사람들 이름을 체크하며 작은 그룹 단위로 사람들이 떠날 수 있도록 조율했어요. 각 그룹에는 안전한 경로를 알고 있는 리더가 배치돼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이 단지 한국인 가족들만 챙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김 여사님이 서투른 영어로 히스패닉 가족에게 대피 계획을 설명하는 걸 봤어요.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제스처와 미소로 전달했어요. 그 가족은 처음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는 안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대피 자체는 잘 짜인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도왔고 10대들은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줬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는 금방 자원봉사자들에게 둘러싸여 도움을 받았죠. 각 그룹이 떠날 때마다 다음 안전 지점으로 무전이 보내졌고 거기서도 도움이 대기하고 있을 수 있도록 했어요. 저는 마지막 사람이 떠날 때까지 남아서 이 놀라운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도 이런 효율적인 공동체 조직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진심으로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김 여사님이 모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박씨 아저씨가 리스트를 3번씩 확인하는 모습까지 모든 행동에서 깊은 배려가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센터 문을 잠그면서 저는 정말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응급 대응이 아니었어요. 이건 공동체가 그들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재난 앞에서 그들은 평온과 질서의 섬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의 공유된 문화와 경험이 그들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어요. 저는 그 다음 며칠 동안 한국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커뮤니티 센터로 갔는데요. 공기에서는 여전히 연기 냄새가 났지만 건물 안 분위기만큼은 희망과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원봉사를 시작한 첫날부터
저는 보이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첫 주가 끝날 때쯤 한국인 자원봉사팀은 1,000개가 넘는 마스크를 나눠줬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산불로 집을 잃은 57가구에게 임시 거처를 찾아주는 데 성공했죠. 김 여사님의 음식 배급소는 우리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본인 식당도 산불로 불타버렸는데도 요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치찌개랑 밥을 큰 솥으로 끓이셨어요. 식자재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안전한 지역에 있는 다른 한국인 식당 주인들이 연기를 뚫고 재료를 가져다 주셨고요. 아무도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젊은 한인계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병원에서 휴가를 내고 의료지원소에서 도와주셨는데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연기를 많이 들이마신 탓에 괜찮은지 확인하셨어요. 며칠째 자기 집 침대에서 자지도 못한 상태였지만 다들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고 계속 일하셨죠.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모든 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였어요.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새로 도움을 요청하러 온 가구를 등록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착하는 기부 물품을 정리했어요. 한국어랑 영어를 둘 다 할 줄 아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통역을 도왔고요. 고등학생들은 노트북으로 물품 재고를 관리했고 대학생들은 휴대폰으로 집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배달할 경로를 짜서 조율했어요. 작은 친절의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기억 속에서 다 흐려질 정도였어요. 몇 시간씩 담요를 접으면서 겁먹은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노래를 불러주던 한국 할머니, 어르신들 휴대폰을 고쳐드려 가족과 연락할 수 있게 해주던 한인 청소년, 음식과 물만 가져온 게 아니라 책이랑 퍼즐도 챙겨온 한인 교회 단체까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눈앞에 떠올랐어요. 특히 저를 깊이 감동시킨 건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한국계 사람들만 돕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라틴계 가족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찾아줬고 무슬림 가족들에게는 할랄 음식 옵션을 제공했어요. 중국계 어르신들에게는 비상지침서를 읽어드리며 이해를 도왔어요. 노숙인 몇 분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맞이했어요. 어느 저녁에는 박 씨라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 함께 앉아 하루 동안 처리한 목록을 확인했어요. 그가 보여준 지도에는 작은 점들이 잔뜩 찍혀 있었는데요. 그 점 하나하나가 그들이 도운 사람이나 가구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 점들은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이런 동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멀리까지 퍼져 있었어요. 한국인 자원봉사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비상 서비스조차 닿지 못한 곳들까지 도달한 거예요. 자원봉사자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기록하고 관리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떤 가구에 아기들이 있어서 기저귀가 필요한지, 어떤 어르신들이 특정 약을 드셔야 하는지, 심지어는 반려동물들까지 챙기면서 강아지랑 고양이에게 먹을 음식과 물까지 확인했어요. 모든 게 적혀 있고 확인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2주가 지나면서 급박한 위기는 어느 정도 지나갔지만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이 보험 서류나 정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도왔고 손상된 집의 잔해를 치우는 팀도 조직했어요. 심지어 다음에 이런 비상사태가 생기면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뭐가 효과적이었고 뭐가 더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가면서요. 저는 매일 밤 이런 관찰들을 기록하면서 제가 뭔가 드문 광경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커뮤니티는 단순히 재난에 대응하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돌보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강력한 힘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제 노트에 적은 건 그들이 한 일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도 기록했어요. 그 모든 걸 헌신과 품위, 그리고 이웃에 대한 깊은 책임감으로 해내는 모습을요.
저는 한국 커뮤니티 센터의 임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주변엔 종이 더미와 빈 커피잔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산불이 진압된 지 며칠이 됐는데도 그 여파는 어디서나 여전히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는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물품 상자를 나르고 리스트를 확인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비록 당장의 위기는 끝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쓰던 보고서가 반쯤 완성된 채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무서운 날들 동안 제가 봤던 것들을 글로 표현하려고 몇 시간을 쏟아부었는데요. 국제뉴스 채널들은 산불과 파괴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진짜 이야기는 놓치고 말았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거든요. 위기 이후 커뮤니티 센터의 메인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래는 단순한 회의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여러 구역으로 나뉘었죠.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응급 물품들이 쌓여 있었어요. 마스크 상자, 생수병, 구급약품 같은 것들이요. 또 다른 구역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돼 있었고요. 벽에는 사진과 리스트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 안전구역 지도, 그리고 각종 서비스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 여사님이 뜨거운 차가 담긴 쟁반을 들고 제 책상 옆을 지나가셨어요. 집이 다 타버렸는데도 매일 센터에 와서 돕고 계셨어요. 그녀는 제 책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놓고는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려 주셨어요. 저는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산불이 났을 때 그녀가 쉬지도 않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타자를 치다가 문득 제가 모아둔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대형 로펌에서 일하던 젊은 한인 변호사가 노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2주 동안 휴가를 내고 봉사했던 일, 한국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와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일, 그리고 한국교회 신도들이 낯선 사람들을 집으로 들여서 가진 것을 나눴던 일들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커뮤니티가 아픈 과거를 강한 힘으로 바꿨다는 점이었어요. 많은 나이든 자원봉사자들은 1992년 LA 폭동을 겪었던 분들이었어요. 그때의 어려운 경험이 준비와 단결의 중요성을 가르쳐줬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세대, 지역, 배경을 초월하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던 거예요. 제가 적어둔 비상대응 시스템 노트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건 단순히 물품을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어디에 살고, 누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일이었죠. 한인회는 의사부터 트럭 운전사까지 필요한 순간에 바로 나설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시스템은 많은 공식 비상 계획보다도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했어요. 문 밖에서는 집을 잃은 나이든 한국 분들께 영어를 가르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다른 방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보험 신청서를 작성하는 걸 돕고 있었죠.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누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누가 비용을 내야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도왔어요. 보고서에 새 단락을 추가했어요. 제가 본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던 한국의 정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요. 이건 단순히 구호를 제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힘과 희망까지 나누는 거였죠. 제가 본 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한국 할머니들이 다른 배경의 아이들을 안아주고 음식을 나누며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는 모습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메인룸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김 여사님을 둘러싸고 전통 한국 노래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한국인, 비한국인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사를 몰라서 그냥 흥얼거리기만 했지만요. 그 순간
제가 기록했던 것들이 단순히 재난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한 커뮤니티가 하나로 뭉쳐서 더 강해지고 과거의 어려움을 통해 단결과 배려의 소중함을 배운 이야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배운 점을 정리했어요. 진정한 힘은 연결에서 나오고 낯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며 아픔을 목적 있는 일로 바꾸는 데서 나온다는 거요. 한국 커뮤니티는 단순히 위기 속에서 도운 게 아니라 모두가 매일 더 잘 살아갈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지금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LA 소방국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온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 LA 소방국에 알렉스 마르티네즈 서장이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인 그는 이번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산타아나 강풍으로 인해 LA 지역에서 3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고 기존의 소방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다고 하는데요. 마르티네즈 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전화 한 통, 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전화 이후 LA 소방국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소방서 본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도시의 높은 빌딩들 뒤로 서서히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마치 불타고 있는 것처럼 밝은 오렌지색과 짙은 빨간색이 구름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알렉스 마르티네즈이고 저는 로스앤젤레스 소방서의 서장이에요. 지난 20년간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겪어봤지만 올해 우리가 마주한 산불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일기예보 보고서에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산타아나 강풍이 여느 때보다 강하게 불고 있었는데 풍속이 시속 70마일에 달했어요. 이런 뜨겁고 건조한 사막 바람은 모든 소방관의 악몽이에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거대한 화재로 번질 수 있거든요. 저는 무정의를 들어 팀원들이 도시 곳곳에서 보내오는 상황 보고를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걱정에 제 속이 점점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로스앤젤레스의 여러 지역에서 3건의 큰 산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가장 큰 화재는 많은 가족들이 사는 언덕 지역의 주택가를 위협하고 있었고, 2번째 화재는 인기 있는 등산로 쪽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3번째는 쇼핑센터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었죠. 마르티네즈 서장님, 사라 첸 부서장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평소 단정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옷은 제로 얼룩졌고 머리는 엉망이었어요. 언덕 화재 쪽에서 바람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금 불길이 파인 리지 지역 주택가 쪽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최소한 300가구는 대피시켜야 해요. 저는 재빨리 재킷과 헬멧을 집어들었어요. 거기 몇 팀이나 있죠? 소방차 5대가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물줄기가 불길에 제대로 닿지도 않아요. 마치 정원용 호스로 성난용과 싸우는 기분이에요. 그 설명이 뼈저리게 와닿았어요. 저는 이런 화재가 어떻게 번지는지 직접 봐왔거든요. 나무에서 나무로, 집에서 집으로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퍼져나가요. 가뭄 때문에 모든 게 너무 건조해져서 아주 작은 불씨라도 새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휘본부로 빠르게 걸어가면서 벽에 걸린 대형 화면들을 봤어요. 헬리콥터가 보내온 생중계 화면이 떠 있었는데 가장 큰 화재는 거대한 주황색 뱀처럼 언덕을 기어가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아름다웠던 석양이 오히려 공포스럽게 보였어요. 리처즈 주지사님과 통화 연결해 주세요. 제가 사라에게 말했어요.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기상청에도 연락해서 바람에 대한 시간별 업데이트를 받아주세요. 제 휴대전화는 걱정스러운 시의회 의원들과 시장의 문자 메시지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다들 우리가 이 화재를 통제할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사실 이런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유필 배틀, 그러니까 너무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저는 소방관이었던 제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게 소방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불길과 맞서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상황지도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에서 그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모든 팀장님들, 지휘본부로 바로 오세요. 무정의로 공지했어요. 지금은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지에 대해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세계의 큰 산불에다 제한된 장비까지 모든 선택이 집을 구하거나 잃는 갈림길이 될 수 있었죠. 건물의 공조 시스템을 통해 연기 냄새가 스며들어왔어요. 여기 가장 가까운 화재 지역에서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말이에요. 그 냄새는 우리 도시가 처한 위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줬어요. 평소 우리가 쓰는 소방 방식이 지금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불길은 너무 빠르게 번지고 우리 팀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비상회의에 모인 소방관들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큰 화재와 이렇게 강한 바람을 상대할 도움이라니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답이 지구 반대편에서 올 줄은 전혀 몰랐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술과 함께 말이에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집어들고 자원, 어려운 점, 그리고 가능한 선택지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방 안은 무정에서 들리는 지속적인 잡음과 컴퓨터의 웅궁거리는 소리를 제외하면 고요했어요. 바깥에서는 마지막 해질녘 햇빛마저 사라지며 우리 소방서 역사상 가장 긴 밤 중 하나가 시작될 것을 예고했어요. 몇 시간 안에 내릴 결정들이 로스앤젤레스 시민 수천 명의 삶에 달려 있었어요. 제 팀의 얼굴을 보면서 저와 같은 결의가 그들 눈에도 보였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이 산불과 싸울 거예요. 하지만 뭔가 더 필요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요. 다만 그게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에 펼쳐진 지도들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은 불길이 가장 강하게 번지는 지역들을 나타내고 있었고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죠. 제 옆에 있던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끝도 없는 긴급 전화와 상황 업데이트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상태였어요. 마르티네즈 국장님, 제 조수인 사라가 갑자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흥분으로 붉어져 있었죠. 지금 당장 이 전화를 받으셔야 해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예요. 전화를 받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로? 여보세요. 저는 마르티네즈입니다. 피곤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마르티네즈 국장님, 저는 한국소방청의 김 박사입니다. 친근한 목소리가 맑은 영어로 들려왔어요. 저희는 뉴스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의자의 몸을 조금 더 숙였어요. 돕는다고요? 어떻게요? 김 박사는 대형 산불에 특화된 새로운 소방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어요. 이 기술은 작년에 한국에서 발생했던 산불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바 있다고 했고, 이제 그 장비와 전문 지식을 로스앤젤레스로 가져와 돕고 싶다고 했어요. 18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팀은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다시 화면 속의 화재 지도를 보니 빨간 점들이 화면 곳곳으로 퍼져 마치 질병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정말 모든 도움이 필요했지만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들의 기술이 우리 조건에서도 효과가 있을까? 센타아나 강풍은 엄청나게 강하고 변덕스러운데 말이에요. 그들의 장비가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어 장벽이 있는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박사님?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는 그들의 첨단 드론, 특수화재 차단 화학물질, 그리고 화재가 어디로 확산될지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듣고 있자니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았어요. 제 부국장인 마이크는 문가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한국이 또 해냈네요. 휴대폰과 자동차를 혁신하더니 이제는 소방 기술까지. 몇 달 전 한국이 산불 진압 기술에 있어 혁신을 이뤄냈다는 기사를 읽었던 게 생각났어요. 한국은 몇 년 전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이후로 산불 진압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했고 그들의 드론 시스템은 국제적인 상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김 박사님, 제가 결정을 내리며 말했어요.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번 산불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여기 바람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적 없는 수준일 겁니다.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즈 국장님. 김 박사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저희는 귀 지역의 기상 패턴을 이미 연구했습니다. 저희 장비는 강풍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지키기 위해 돕고 싶습니다. 시장실에서 빠르게 승인을 받자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요. 2시간 만에 한국 공군의 수송기가 장비로 가득 채워졌고 한국팀은 이미 긴급 비자를 받았어요.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고위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어떤 이들은 흥분된 반응을 보였고 또 어떤 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기술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어요. 몇몇은 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투덜대기도 했죠. 잘 들어요. 제가 말했어요. 자존심이 불을 끄는 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우리에게 집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 한국에서 오든 사우스다코타에서 오든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이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엌 창가에 서서 지평선 너머로 보이는 주황빛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 멀리 어딘가에서 한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과 도움을 주기 위해 헌신하는 전문가들이 희망을 싣고 오고 있었죠.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김 박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하와이를 막 지나쳤습니다. 모든 게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곧 뵙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낙관적인 기분을 느꼈어요. 때로는 도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해요. 때로는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지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가 필요하죠. 멀리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도 사람들이 함께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뀐다는 것을요. 내일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이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싸움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제가 26번 소방서 입구에 서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검은색 SUV 3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팀이 도착한 건 우리가 첫 전화를 한 지 딱 48시간 만이었는데 그 속도에 저희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코리아 스피드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라고 제가 말하자 첫 번째 차량에서 내린 팀 리더 민 박사님이 겸손하게 웃으며 답하셨어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평소에는 커피 냄새와 교대하는 소방대원들의 수다로 가득한 저희 훈련실이 몇 시간 만에 최첨단 지휘실로 탈바꿈했어요. 한국팀은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벽마다 스크린, 컴퓨터, 통신 장비를 설치했죠. 그들이 케이블을 연결하고 센서를 조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지켜보게 됐어요.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목적이 분명했어요. 이게 저희 스마트 소방 솔루션의 핵심입니다. 라고 민 박사님이 말씀하시며 큰 중앙 화면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로스앤젤레스와 주변 지역의 3D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이걸 Athens Fire Intelligence Network System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을 듣고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동시에 전문가답게 신뢰를 주는 이름이었거든요. 한국 팀이 가져온 시스템은 제가 20년 동안 소방 일을 하면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어요. 마치 수정구슬처럼 화재가 어디로 번질지를 미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랄까요? FINS는 날씨 관측소, 위성, 그리고 언덕 곳곳에 설치된 수백 개의 센서에서 정보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산불 상황을 하나의 살아있는 지도처럼 보여줬어요. 이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민 박사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화면에는 디지털 화살표들이 지형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실시간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보여줍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화살표가 더 커져요. 그리고 버튼 하나를 클릭하자 지도에 새로운 레이어가 나타났어요. 노란색 지역은 습도가 낮은 곳이고 주황색 지역은 가장 건조한 식생 지역이에요. 이 정보를 다 합치면 불길이 어디로 번질지를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혁신적인 건 드론이었어요. 팀이 가져온 드론은 총 20대였는데 크기는 작은 커피 테이블 정도였어요. 매끈한 흰색 몸체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단 모습이 마치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죠. 하지만 이건 그냥 드론이 아니라 공중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이었어요. 이 드론들은 연기를 뚫고 볼 수 있는 특수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어요. 라고 드론 전문가 박 엔지니어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가 저에게 드론 중 하나의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는 태블릿을 건네줬어요. 열화상 카메라가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위험한 지점을 탐지하고 AI 시스템이 제가 다 꺼진 불씨인지 아니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는 불씨인지를 구별해 줍니다. 드론은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드론들은 소방용 방화 물질이 담긴 특수 용기를 싣고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정확히 분사할 수 있었어요. 모래 위에 선을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박 엔지니어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드론이 방화벽을 만들어서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소방관이 작업하기 위험한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고 절대 지치지도 않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드론이 위험한 지점을 발견하면 파인스는 바람 방향, 지형, 가용 자원을 모두 고려해서 최적의 대응책을 자동으로 계산했어요. 다른 드론들을 지원하러 보내거나 사람 소방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상팀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지도 놀라웠어요. 저희는 소방관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했어요. 라고 민 박사님이 간단한 터치스크린 조작법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다룰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1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서 제 팀원들은 이미 기본 명령들을 익혀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소방관들이 지휘실로 모여들어서 질문을 하고 새로운 도구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은 모든 질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답해 주셨고 복잡한 개념도 간단한 그림이나 시연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건 그냥 화려한 기술만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저희 팀에게 저녁 브리핑 시간에 말했어요. 우리의 경험과 용기에 이 스마트한 도구들을 더하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지난 몇 주간의 피로가 가득했던 얼굴들에 희망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연기에 물든 하늘을 통해 석양을 바라보며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신감을 느꼈어요. 이 새로운 도구들과 우리 팀의 헌신을 합친다면 산불과의 싸움에서 진짜로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연기에 뒤덮인 하늘을 날아오르는 드론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드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각각의 드론은 작은 커피 테이블 크기 정도였고 어두운 연기 속에서도 쉽게 눈에 띄도록 밝은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이 드론들은 특별한 설계 덕분에 보통은 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산타아나 바람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날 수 있었어요. 마르티네즈 팀장님, 이거 보셔야 해요. 우리 베테랑 소방관 중 한 명인 사라가 소리쳤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 올리며 드론 중 하나에서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불길의 경계가 선명하게 보이는 열화상 이미지가 떴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은 불길이 가장 뜨거운 부분을, 파란색과 초록색은 우리가 진압 작업을 진행한 덕분에 온도가 낮아진 지역을 나타냈어요. 이런 선명한 이미지는 저희도 처음 보는 거였죠. 한국팀이 이 특별한 드론 5대를 가져왔는데 각 드론은 마치 잘 조직된 팀의 일원처럼 저마다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첫 번째 드론은 불길을 차단하는 젤을 담은 탱크를 싣고 있었어요. 이 젤은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특수 물질이었는데 불길의 경로에 뿌리면 불이 그 지역을 넘지 못하게 방어벽을 만들어줬어요. 한 드론이 언덕에 젤을 완벽하게 뿌려 즉각적인 방화선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런 작업은 지상팀이 하려면 몇 시간이 걸렸을 일이었거든요. 두 번째 드론은 강력한 센서를 장착하고 있었어요. 이 정찰 드론은 불길보다 앞서 날아다니며 바람의 속도, 온도, 습도를 측정했어요. 심지어 연기를 뚫고 볼 수 있는 특수 카메라도 탑재돼 있어서 땅이 가장 뜨거운 곳을 정확히 찾아냈어요. 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지휘센터의 화면에 나타나서 저희가 소방관들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더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하늘에 100개의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소방 방법을 기록하러 온 뉴스팀에게 말했어요. 이 드론들은 헬리콥터와 인력이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한 지역도 문제없이 다닐 수 있어요. 세 번째 드론은 모두의 이목을 끌었어요. 이 드론들은 가장 크고 공기를 식히는 특수 혼합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이 혼합물을 방출하면 얇은 구름을 만들어내 불길의 강도를 낮췄어요. 마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불길을 누르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기 보세요. 신입 소방관 미겔이 소리쳤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혼합물이 방출된 곳의 불길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에는 온도가 화씨 1500도에서 몇 분 만에 800도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드론들이 서로 협력하며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드론들은 서로와 지휘센터와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비행 경로를 자동으로 조정해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었어요. 한 드론의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바로 이동식 충전소로 돌아가고 다른 드론이 곧바로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한국팀은 이걸 무한순환 시스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소방관으로 20년 동안 수많은 화재를 진압해왔는데 늘 바람과 날씨에 휘둘리며 불길이 우리 통제를 넘어서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우위를 점한 것 같았어요. 이 드론들은 그냥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소방 작업을 함께하는 동료 같았어요. 헬리콥터도 뜨지 못하고 우리 대원들이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드론들은 끊임없이 일했어요. 바람이 시속 70마일까지 거세졌을 때도 드론들은 첨단 안정화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비행 경로를 조정하면서 제 역할을 해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산자락의 한 마을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불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불길이 우리 위치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드론들을 먼저 보내 넓은 방화선을 만들었어요. 젤을 뿌리는 드론들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세 개의 평행선으로 보호막을 형성했고
정찰 드론들은 불길의 접근을 감시했어요. 동시에 공기를 식히는 드론들이 열기를 낮추는 작업을 했어요. 1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지상팀이 하루 종일 걸려야 할 방어선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건 무슨 공상과학 영화보다 더 나아요. 우리의 운영 매니저 제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왜냐면 이건 진짜고 실제로 집과 생명을 구하고 있잖아요. 드론을 운영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들이 수집한 복잡한 데이터를 읽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바람의 패턴, 화재의 행동 방식, 그리고 다양한 지형이 불길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배웠죠. 이제 단순히 불길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불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자 드론들의 능력은 더욱 빛났어요. 열화상 카메라는 어둠 속에서 더 잘 작동해 불길의 움직임을 선명히 보여줬고 각 드론에 달린 LED 불빛은 하늘에서 아름다우면서도 목적 있는 빛의 쇼를 연출했어요. 대피소에서 우리 작업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징 같았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날은 산불과의 싸움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된 날이었어요. 이 드론들이 우리의 동료로 합류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불길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발 앞서서 불길의 경로를 예측하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소방의 미래가 도래했고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웠어요. 제가 한국 소방팀과의 협업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처음에는 제니퍼 로렌스가 올린 간단한 트윗에서 시작됐죠. 그녀가 말리부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우리 팀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봤대요. 드론들이 하늘에서 마치 정교하게 계획된 춤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녀가 차를 멈추고 영상을 찍었고 몇 시간 만에 그 영상이 엄청난 화제를 모았어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그녀가 썼죠. 한국 기술이 LA의 산불을 막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미래는 이미 여기에 있네요. 영상에는 땅에서 일하는 우리 소방관들과 한국팀의 드론들이 완벽하게 협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드론 하나가 그녀 눈앞에서 방화선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녀의 놀란 목소리도 배경에 담겼어요. 크리스 에반스도 그 영상을 공유했어요. 그러면서 산불이 친구 집을 위협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LA와 한국의 놀라운 협업 덕분에 제 친구의 집이 안전해졌어요. 이런 게 바로 국제적 협력이죠. 라고 덧붙였어요. 그들의 게시물 덕분에 관심이 폭발했어요. 제 핸드폰은 알림으로 끊임없이 울렸고 뉴스밴들이 우리 지휘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우리 협업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어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서서 한국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불을 조망하는 새의 눈을 가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드론들은 불길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불이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있어요. 바람 속도, 온도, 땅의 건조 상태를 측정한 뒤 불길이 도달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죠. 그 보도는 지역 뉴스에서 시작해 전국 네트워크로 퍼져나갔어요. CNN은 혁신과 긴급 대응의 만남, LA 한국 협력이라는 특집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기자들이 우리 팀이 작업하는 모습을 찍으려고 직접 와서 취재했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은 한 한국 드론 조종사와 우리 베테랑 소방관이 함께 작업을 설명했던 장면이에요. 두 분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말을 끝맺으며 설명했는데 사실 그들은 단 2주 전에 만났을 뿐이었거든요. 우리의 성공은 다른 주들의 관심도 끌었어요. 오리건 주지사가 직접 저한테 전화를 걸어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묻더라고요. 우리도 이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 주의 산불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콜로라도와 애리조나 주의 관계자들도 직접 와서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려고 했어요.
심지어 산불이 흔하지 않은 주들까지 다른 재난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였어요. 가장 놀랐던 순간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우리 작업에 대해 특별 회의를 열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제가 주의사당 건물로 걸어 들어가면서 스스로를 꼬집었어요. 보통 소방서나 현장에서 일하던 소방관이 주의원들 앞에서 국제협력에 대해 말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미국 주재 한국 대사도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는 이 협력이 국경을 넘어 지식을 공유하는 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할 때 단독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의회 의원들은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우리 소방관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을 캘리포니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등을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도전과 혜택을 모두 설명하면서요. 초기 비용은 높아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생명과 집을 구하는데 값을 매길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한국 팀이 우리 소방관들이 장비를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 회의가 끝날 때쯤 의원들은 한국과의 재난대응 파트너십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산불을 넘어선 협력으로 지진이나 홍수 같은 다른 자연재해에도 한국 기술을 활용하는 걸 탐구하려는 거였죠. 소셜미디어에는 우리 팀 덕분에 집을 구한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가 넘쳐났어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울린 트윗은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올린 거였어요. LA와 한국의 용감한 소방관분들, 제 학교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 영웅이에요. 라며 소방관과 드론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함께 올렸더라고요. 돌아보면 이 협력은 단순히 산불을 막는 것 이상이었어요. 기술과 인간의 용기, 그리고 국제적인 우정이 합쳐져서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줬던 거죠. 우리 소방서 밖에서 나란히 걸린 한국과 미국 국기를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이 이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협력은 앞으로 재난을 대처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소방관 유니폼은 방금 끝낸 작전에서의 연기 냄새를 아직 머금고 있었죠. 옆에 서 있던 한국팀의 김 박사님은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미는 것에 조금 불편해 보이셨어요. 수많은 집과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관심이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하며 마이크를 살짝 밀어내셨어요. 진짜 영웅은 여기 있는 모든 소방관들입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혁신적인 기술을 우리에게 제공한 분이었지만 그에 대한 찬사를 바라지 않으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두 팀이 지휘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국 소방관 팀은 우리의 일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새로운 장비를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 소방관들은 그 첨단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꼭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헬멧은 극한의 열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었고 내장된 화면은 온도와 공기질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여줬어요. 그들이 가져온 인공호흡 시스템도 굉장했어요. 가볍고도 강력해서 우리 팀이 위험한 지역에서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마르티네즈 반장님, 우리 소방관 중 한 명이 반짝이는 눈으로 뛰어오며 외쳤어요. 새 장비 덕분에 방금 우리가 해낸 일을 믿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는 우리가 평소에는 접근조차 어려웠던 지역에서 한 가족의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했어요. 한국의 기술 덕분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나 늘어났고 그 시간은 또 다른 집이 불타는 걸 막기에 충분했죠. 성공 사례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우리 팀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협력하고 있었어요. 언어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손짓을 섞어서 자체적인 소통 방식을 만들어냈거든요. 가끔 누군가가 틀린 단어를 쓸 때면 다 같이 웃기도 했는데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팀이 장비에 대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점이었어요. 그저 물건만 건네주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그 기술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세세한 요령까지 알려줬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줬고 질문이 있으면 명확하게 답해줬어요. 어느 저녁, 저는 부반장님과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소방 작업을 하고 있다니.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 부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한국 팀의 영향은 단순히 장비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소방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왔어요. 단순히 화재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기술은 화재를 예측하고 예방하도록 도와줬어요. 드론은 위험 지역을 화재로 번지기 전에 찾아냈고 컴퓨터 시스템은 날씨 패턴을 분석해 우리 팀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마치 정말로 작동하는 수정구슬을 가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김 박사님이 휴게실에서 LA의 지도를 바라보는 걸 발견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도시의 여러 지역을 가리켰어요. 이 도시만의 독특한 점이 정말 많아요. 바람이 협곡을 따라 흐르는 방식이라든지 언덕 위에 지어진 동네들의 모습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 배우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저희 시스템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그들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고 있었던 거였죠. LA의 센터에나 바람과 그곳의 특수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그들이 기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고 그들의 첨단 장비와 방법은 우리가 화재와 싸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소방서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심지어 뉴욕시에서까지 사람들이 왔어요. 모두 한국 기술과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 했어요. 김 박사님과 그의 팀은 모든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며 피곤하거나 짜증내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 협력은 소방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장됐어요. 지역 학교들이 양 팀의 방문을 요청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은 드론과 첨단 장비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우리는 함께 화재 안전에 관한 공동 발표를 시작했는데 한국 팀은 기술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줬어요. 아이들의 흥분은 정말 전염성이 있었고 많은 아이들이 커서 소방관이나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 마지막 장을 쓰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절박하게 요청했던 도움은 이제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했어요. 우리는 도시와 국가가 어떻게 협력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한국팀의 겸손함, 전문성, 그리고 지식을 나누려는 의지는 단지 우리 소방서를 변화시킨 것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가 재난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놨어요. 내일이면 우리는 다른 도시에서 온 소방관들을 위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예요. 그들에게 이 새로운 방법들을 가르칠 예정이에요. 한국팀은 몇 주 전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서로에게 배울 게 남아있잖아요. 김 박사님은 미소 지으며 제가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방서 옥상에서 LA를 내려다보니 우리가 함께 지켜낸 지역들이 보였어요. 언덕들은 불에 그을렸지만 이제는 회복되고 있고 새로운 생명이 이미 움트기 시작했어요. 그 언덕들처럼 우리 부서도 이번 경험을 통해 변했어요. 우리는 더 강하고 더 똑똑하며 다음에 어떤 도전이 닥쳐오더라도
더 잘 준비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기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해줄 친구와 동료들을요.